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또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조금 아주 타이트하게 임팩트 있는 패널 두 분 모시고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데 사건 처리가 매우 이례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와 관련해 아주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한번 컴팩트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이병철 변호사 그리고 김한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제가 역전의 용사들에서 뵙는 거는 처음이 아닌가요? 네, 처음이에요. 네. 워낙 많이 나오셔갖고.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또 활동을 많이 하시고 기자분들이 요즘 매우 좋아하죠. 소스가 많은. 네, 오늘도 한번 저희가 화려한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 기자님은 네. 한겨레 20일로 옮겼어요? 저희 뭐 부서입니다. 21이 편집국 안에 있는. 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네. 건가요? 그러면 그렇군요. 요즘 뭐 한겨레 20일에 또 제가 보도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사흘 동안에 심리가 2번이나 열리고 있고 또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넘겨버리고 이재명 후보 재판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사실은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말들이 많거든요. 이 얘기를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전문가이신 우리 이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어제 난리가 났잖아요. 네. 네. 이게 뭐냐 도대체. 예, 이거 요 이제 민주당 쪽 좀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난리가 난 것 같고 그렇죠. 저쪽 뭐 우파, 극우파 네. 저쪽에서는 뭐 환호하는 느낌. 아, 환호를 합니다. 어. 그쪽은? 예, 저도 일부러 그쪽 그 유튜브를 보셨군요. 서정욱 변호사에게 봤거든요. 예, 뭐 엄청 환호를 하던데 그런데 이제 저는 우선 이게 사실 뭐 판사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건 뭐 본인들도 20년, 30년 판사하면서 다 처음 봤다는 건데, 근데 저는 좀 전체적인 흐름이 3월 7일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그것도 71년 만에 처음이고, 심우정 총장 적시항고 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뭐 지금까지 1년의 모든 흐름이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이제 연속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 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이제 공언한 것처럼 633, 633. 그건 뭐 강행 규정이다. 그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예, 네. 사실 그간에는 뭐 이렇게 안 지켜도 되는 훈시 규정처럼 생각했는데 맞아요. 사실 강행 그랬어요. 규정이라는 표현은 법률적으로는 이거 위반하면은 불법이다 이런 뜻인데 네. 이제 그런 자신의 그 신조를 지킨다는 것만 갖고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하면 처음부터 해야지. 왜 또 2부에다가 맡겼다가 한두 시간 만에 또 전압으로 넘기고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저도 이제 여러 이제 그 경력 오래된 법관들한테 물어봐도 본인들도 다 처음 봤다는 거고 제 생각은 분명히 외부적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어제 그런 결정을 한 것. 그다음에 또 바로 심리에 들어갔고 또 하루 쉬고 내일 또 바로 심리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도 2번 이상 저는 합의 그 회의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내야 되는 어떤 외부적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위적으로 보면 이거는 한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네. 이런 사법의 리스크 칼을 대는 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킬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근데 킬이 되냐 이거지. 네. 그래서 당위적으로는 사실은 그 오늘도 제가 보니까 정규재 선생이 그 이제 정통 보수 정규재 선생이 이런 짓을 그만하라. 차 빼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지금 최소 4천만 이상의 유권자가 40일 후에 정치적, 사법적 모든 것을 심판하도록 돼 있는데
법관도 12명이 뭐라고 니네들이 지금 설치느냐. 그렇죠. 그건 당위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건 현실로 터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들을 따지고 등등등등 하는데 우선 이제 짧게 하나 정리할 것은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현실이에요. 네. 그러면 언제 결정을 할 거냐? 여기에 많은 지금 설랑설레가 있는 것 같은데 6월 3일 이전에 할 것이다. 또는 이후다. 이후 같으면 지금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전에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아무리 서두르더라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점은 5월 10일, 11일 양일간 후보 등록을 하거든요. 12일부터 22일간 이제 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 그 후보 등록 이후에 만약에 거구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파기자판을 때린다든가 하여간 경우의 수는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정치적인 불안이 또 올 것이니까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 가지고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한다면 후보 등록 전 적어도 5월 9일 전에는 결판을 내겠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일단 시점으로. 우선 일단 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저기 화면에 지금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2022년 9월에 재판이 지금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 말씀하신 633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법 관련 사건이니 1심은 6개월 안에 그러니까 기소된 때로부터 그 다음에 2심은 3개월 안에 대법원도 3개월 안에 해라. 전체적으로 12개월 안에 1년 안에 몽땅 다 끝내라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게 이미 다 끝났어요. 2022년 그렇죠. 9월부터. 근데 현실적으로 이 조희대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지금 이 대법원장 자리에 앉은 이후에 사실은 저게 다 벌어진 일이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근데 뭐 633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지킨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부터 사실 좀 설득력이 전혀 없는 행동이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5월 11일까지가 이 후보 등록하는 그런 거니까 그 전에 이제 날 것이다 또 우리 변호사님처럼 8일이나 9일설이 있죠. 왜냐면 5월 초는 법원이 쉬는 때 아니까. 다 연휴가 또 쭉 있어요. 그 연휴가 예. 끝나고 근데 오늘이 4월 23일인가요? 3일이요. 예. 3일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대법원에서 않아요. 5월 8일이나 9일날 낸다면 그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법원의 보수성이라든지 법원의 어떤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풍토를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아무리 빨라도 6월 3일 이후일 거라고 보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식으로 물론 뭐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모든 상식이 붕괴돼서 깨지지만.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저는 뭐 지금 속도로 가더라도 6월 3일 전에 대법원이 이거 판결을 내린다고 이거가 좀 현실적인 의문점은 하나 있고 조희대는 왜 이러는가 그러면 그렇죠. 이 부분에서 법원 출입하는 기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진짜로 이분이 신속 재판 얘기를 많이 한대요. 아 원래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법원장들이 재판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분은 정말 이제 그거를 강조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순한 맛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신념에 따라서 신속 재판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 그런 얘기가 일각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너무 오래 갖고 있었다. 근데 이게 지난 대선의 사건인데 다음 대선이 열리는데 그때까지도 만약에 법적 판단이 안 나오면 그 자체로 예를 들면 체제의 완결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난 대선의 사건을 차기 대선까지도 법원이 판단을 안 해서 다시 선거를 치러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되지 않던 이런 과정으로 가면 사실 이제 법원의 어떤 그 체제 기여 뭐 이런 안정성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실제 이제 법관들 사이에서 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거냐 이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법원이 아닌 그 강단에 있는 법학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는 이거는 다분히 헌재를 의식한 행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얘기를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그 김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만약에 대법원장이 나는 신속 재판이 신념이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최근 2년 동안 전압 사건의 사건 처리 속도가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3년 7개월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고려하면 네. 이 사람이 대법원장 된 다음에 전원합의체를 넘겨진 그렇습니다. 사건이 그 전부터 있었던 거 그냥 요즘에 끝내준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잘 아시지만 두 분 법조인 계시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래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보통 그게 관례고 그게 셋째 주 목요일인가 뭐 규정에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건이 뭐 대법원의
그 얼마나 사건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평의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익숙해졌는데 헌재 때문에 평의를 원래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게 이들의 관례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몇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대법원이 어쨌든 인권 보장의 최후의 마지노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하면 끝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 대법원 재판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조정이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요 며칠간 어저께부터 벌어진 일들은 이 부분에는 사실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어떤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민주당 사이드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히려 이제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선거 전에 털어주고 그게 저 해석이에요, 네, 사실은. 선거 전에 털어주고 그냥 사버리스크 털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에는 플러스 대통령이 되면 불소추돼. 네, 근데 84조.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시적 입장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거를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헌법 84조가 이제 불소추 특권이잖아요.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에.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국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아니 그럼 재판이 진행 중이던 거는 어떻게 하냐? 그거 끝까지 가야지 이런 주장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거를 대법원이 사실은 최종 판단을 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사실은 헌재가 이번에 활약한 것을 이슈에서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자기네는 오히려 직위원 부정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은 좀 곤란지경에 빠졌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헌재와 항상 라이벌 관계에 있는 또 물론 전혀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내심 그런 것들을 되게 신경 쓰시고 계시는 대법관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에 관해서는 최고의 해석 기관이다. 우리가 결정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제 이걸 보여주려고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 84조 헌법 84조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암묵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의사가 매우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생각했어요. 그 노 변호사님 해석에 동의하는데 2심에서 유죄 상태로 올라왔다면 이 신속 재판이 굉장히 불안한 그렇죠. 상황인 그러면 것 안 같죠. 되죠. 예. 그렇죠. 근데 2심에서 무죄로 올라왔기 때문에 설령 6월 3일이든 뭐 5월 11일이든 기준점을 언제로 잡더라도 대법원이 설령 파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지금 막 얘기한 그 헌법 84조의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바로 그러면 그거죠. 되묻게 돼요. 근데 니네 왜 이렇게 빨리 이거를 한 거냐? 이렇게 할 걸? 어차피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그렇죠.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차피 그리고 그거는 대선 전에 안 끝나는데. 안 끝나죠. 그건 끝날 수가 뭐 없죠. 하려고 요거다 먹어서 그렇기 그런 때문에 짓을 하냐. 2심이 무죄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노 변호사님이랑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그래서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나 이런 데서는 파기자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대법원이 그냥 거기서 형량까지 다 때려서 끝내버릴 수도 있어. 저는 이렇게 하면 법원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없어집니다. 파동 납니다.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죄를 때리기 위해서 네. 서두른다. 네. 선거 전에. 네. 그것도 좀 웃기긴 해요. 그것도 일종의 뭐 희망사항이고 네. 또 완전히 극단적으로 파기 자판 유죄인데 파기 자판해 가지고 완전히 피선거권을 그냥 킬시켜 버리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사실 이 결정은 그다음에 중간에 나머지 있는 게 유죄인데 파기 환송 네. 고등법원으로 보내고 다시 또 대법원 올라오고 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무죄를 때릴 생각이 있느냐 또는 유죄냐 뭐냐 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네. 대법원장 본인도 몰라. 그렇죠. 이것도 저도 합의가 돼야 12분이니까. 되니까. 그렇죠. 사실은 근데 자기는 12분의 1이니까. 그렇죠. 12분의 속마음을 모르는 건데 그게 이제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 의견. 7대 5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7명의 의사를 알 수도 없고 이제 참고로 6대 6이 되면 법원 조직법에 원심, 그러니까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준용하는. 무죄가 되는 거죠. 6대 6이면. 네, 6대 6이면 무죄. 그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이 본인이 뭐 무슨 그냥 뭐 궁예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될 거야. 이건 불가능한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제 일단 2부 소부에 일단 이제 배당하고 1시간 2시간 후에 전화번호 넘겼잖아요. 네, 박지영 부장이 네. 주심이었죠. 왜 네. 처음부터 그냥 전화번호 안 하고 또 이렇게 갔을까? 그렇죠. 일단은 소부로 가는 게 일단 기본이죠. 네. 그러면 그 주심하고 저는 상의는 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주심이 이거는 전압으로 가야 된다. 사건의 중대성만 보더라도 해서 빨리 전압으로 이제 넘긴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인 가능성은 네. 우리 두 분은 이제 무죄, 저 서정욱 변호사는 그분은 파기 자판. 이론적인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파기 내란이 자판은. 터져 진짜. 네, 진짜죠. 예, 예, 그렇죠. 내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고 저는 절충으로 적어도 이렇게 지금 평이 내일도 하겠지만 모으면 적어도 7대5 이렇게 의견이 이제 모일 거 아니에요. 다수는 절충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무죄 또는 절충. 예. 절충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이 유죄인데 파기 환송 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근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근데 이거 말고 합해서 한 5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건 역시도 그거는 아주 한참 많이 걸리겠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84조 헌법 그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느냐 아니냐.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이것도 각자의 내피셜이 막 충돌하죠. 이쪽은 이쪽대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재판은 중단된다. 라는 게 다수설이다라고 주장하고 하시는 것 같고 저쪽은 또 거꾸로가 다수설이라 그래. 그런데 제가 학계에 좀 냉정하게 보면 중단된다고 보는 게 상식에도 맞고 그리고 헌법이 취지가 대통령의 맞죠, 취지가. 그 불소추 특권을 인정한 국정에 전념하라 하는 취지에도 맞고 그리고 제가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다수견에는 그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된다. 즉 재판은 중단된다 하는 게 다수견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이제 전체 합해서 5개 재판은 임기 5년 끝나고 난 이후에 뭐 하면 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생길 게 전혀 없거든. 그렇죠. 예. 기간도 정지되는 거니까. 예. 그리고 그거를 굳이 대통령 임기 중에 뭐 집행유예라든가 이런 유죄 판결이 나면 대통령 이제 그만해야 되고 다시 또 대통령 선거를 연다. 그 불가능한 게.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대법원이 근데 우리가 이게 죄송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책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를 유죄 취지로 파기를 하는데 이 만약에 뭐 20일 후에 10일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라면 이 재판은 하지 않는다. 그 기간에는 임기 중에는 이런 거를 재판부가 명시할 수 있나요? 아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좀 경력이 오래된 네. 이제 현직 법관들 또 이제 뭐 대법관 하다가 나온 분들하고 저 어제 좀 오늘 의견을 나눠봤는데 이제 역시 이것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무죄 때리면 끝나는 거고 끝나죠. 깨끗하게 그다음에 이제 파기 한통 이렇게 되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뭐 한 몇 개월 전부터 그거를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뭐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면 만약에 그걸 쓴다면 유죄인데 파기환송이다. 이제 이런 경우에 그 파기환송의 결과 그 법적인 효과로 지금 너무 많은 국민들이 또 이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충돌하는 84조 불소추 특권의 적용 문제 이게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법률 효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그 판결에 그러한 법률 효과에 대해서 법원이 판시함으로써 나머지 남아있는 전체 네. 5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게 계속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되는 것을 이번에 클리어를 시켜주자 일수한다. 어떤 그런 의미로 판시할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은 있던데. 근데 저는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무죄하면 어쨌든 끝나는 거고 유죄인데 넘겨주면서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만약에 선출이 되면 그 임기 중에는 재판하지 마라는 걸 대법원이 명시하면 사실상 물론 정치적으로 의미는 다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같은 효과예요. 뭐 하려고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오늘 정규제 그 주필이 차별하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뭔가 영향을 미쳐보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영향을 미쳐보겠다라는 거 외에는 행위 동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영향을 왜 미치려고 하는 거지, 뭘 미치려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체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다자구도에서 50% 가까운 지지율을 얻는 후보를 사법적으로 정리한다? 저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을 정리해서 끝내겠다 사법적인 논란을. 그래서 우리가 헌재만 정치적으로 위상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얼마나 이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관인지를 각인시킨다. 그러니까 그거야, 사실은. 이거 외에는 사실 내일 발의 그러니까 무죄든
유죄 파기환송 후 헌법 84조에 대한 적시던 그러니까 전 똑같은 효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엔 대법원의 어떤 존재 증명 뭐 이거 외에는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가? 사실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그 지금 현직 법관들 직위원이 물어봐도 대부분 다 아이 좀 봐줘. 그러니까 현재 법관들이 이 직위원 사태도 그렇고 또 지난번 이제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한 달 결정이 미뤄지면서 굉장히 많은 걱정도 또 국민들한테 끼쳤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국민 통합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사실 대법관들은 헌재를 좀 알로 보거든. 밑으로 보죠. 현실적으로 그래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또 대법관을 또 노리는 현재 후보군들 이런 분들은 더더욱 그런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게 그 다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헌재에 대한 어떤 견제 심리 내지는 자존심 회복 이런 게 또 굉장히 많이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천대엽 행정처장이 아니 직시한 거 왜 안 했니 니네 이러면서 그때 직시한 거 하라고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은 검찰이 안 한다 끝까지 안 한다 보통한 것도 안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엉망진창 됐잖아요. 근데 실제 행정처장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대법원장이나 그렇죠. 대법관들의 의견을 당연히 이제 수렴해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예. 자기가 내놓은 그렇죠. 의견이고 예. 그 얘기는 직시한 걸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의 의미는 직위원이 잘못했다는 걸 자기네들이 사실 인정한 거였거든요. 법원에서 법관들이. 그러니까 그렇다면 직위원 부장 때문에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고 특히 이 사법부가 매우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식으로 국민들이 지금 막 욕을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은 직위원 부장 여기서 교체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계속 하고 맞습니다. 있고 공수처에도 지금 계속 직위원 부장에 대한 고발건이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이 대법원이 그냥 놓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분들 되게 신경질이 많이 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저번에 서부지방법원 법원이 사태가 났을 때 그때도 엄청 열받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네들 딴에는 점잖은 체면에 그 당시 아직까지 이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입장을 사실 표명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법원 행정처장이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화를 많이 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사법부 법원 보기를 아주 그냥 우습게 본다 이런 지금 맞아요. 분노가 많이 지금 치밀어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그 엊그저께 언론 보도에 그 직위원 부장 직권남용 고발된 거를 공수처가 사실은 현직 판사가 고발되면 그냥 시간 천천히 하죠. 끌거든. 천천히. 그런데 수사산부에 바로 배당해가지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현직 법관들이 엄청나게 불쾌하게 창피하게 생각해. 생각하고 그리고 있어요. 모욕적으로 느끼고.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현재 직위원 부장 재판부에 내란죄들이 지금 다가 있는데 노상원 씨 재판하고 맞습니다. 김영현 재판을 비공개로 해놨어요. 기자들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왜 비공개로 합니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조금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알려드릴 게 저도 이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네. 이제 그 증인으로 오시는 분 중에 그 노상원이나 이런 사람이 만난 분이 정보사들이 많잖아요. 네. 정보사 현역 군인이 증인으로 오는 경우 그때의 뭐 군사상 기밀 이런 것 때문에 검찰하고 정보사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때 증인 신문할 때만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어쨌든 그 당시에 비공개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맞습니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 대법원으로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한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이 상황이 되게 싫다. 그러니까 법원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그 사이에 헌재는 엄청 각광을 각광받고 받는 이런 있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 대한 타겟책 성격이 강하고 또 한 가지는 조희대 대법관이 최악의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시나리오를 세웠다 그래도 헌재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원 합의를 하는 순간 불가능합니다. 본인 시나리오가 그대로 관철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도 시간을 끌 때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 난리가 났지만 결국 8대0이 났거든요. 저는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헌재도 마찬가지고 사회권 관련된 이슈에서는 법관의 성향에 따라서 갈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 이 정도 특히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는 법이라고 하는 체제, 그러니까 체계의 어떤 보수성이 작동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법원이 직접 공격당하고 법관이 공격당하고 어떤 법관이 고발됐는데 수사기관에서 이건 마땅히 수사해야지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대법원이 굉장한 그 말하자면 법원의 위기로 느낄 수 있다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것의 반영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를 대법원이 막 언론이랑 스킨십이 좋고 이걸 다 상황을 릴리스해주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수 없을 뿐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사실은 어제 그 엄청난 짓을 벌였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이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성공한 거야. 12.3 내란 이후에 네. 완전히 진짜 어떻게 보면 꼬다놓은 보루자루 비슷한 그런 평가를 받다가 지금 진짜 존재감 완전히 폭발 중이지. 네. 사실은 그 헌재에서 4월 4일날 윤석열 파면도 잘했지만 한덕수 대행이 이 그렇죠. 두 명의 헌법재판관들 대통령 몫을 자기가 지명했던 것에 대해서 각하 안 시키고 인용해줬던 가처분 인용 사건도 사실 매우 중요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헌재는 살아있네. 우리가 믿을 때는 헌재밖에 없나 이제 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대법관들의 자존심을 매우 건드렸을 것으로 조금 보이고 그렇다면 대법관들이나 대법원에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또 내지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파기 재판은 불가능합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떠드는 건 저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는 것도 사람을 무죄로 만들었다가 유죄를 만드는 거면 더욱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게다가 그렇게 해서 파기환송을 시켜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2심 판결문을 온 국민이 다 본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이제 디테일하게 낱개로 쪼개갖고 상황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결과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문서에 그러니까 판시에 형식적 논리로만 놓고 본다면 그걸 다 어떤 부분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떤 부분을 뒤집으려면 그거에 대한 논리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이게 전원합의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과정을 딱 생각해 보면 이거 사실상 불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뭐 여차저차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하는 거가 졸속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한 효과. 헌재가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뜸을 들여서 국민들의 어떤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힐링을 느낀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되면 이 두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기울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대법원이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것 쪽에서 주장하는 논리는 이게 있더라고요. 저는 절대 웃기다는 주장이긴 한데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시켰지 않냐. 그럼 우리는 이재명 날려줄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것 쪽의 주장인 거예요. 아무 근거도 그게 없어요. 공평하다. 네, 그게 공평하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법관들은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 대법원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년만년 대법원장 하는 게 아니에요. 2년 있으면 이제 끝나요. 그분도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있어가지고 70세까지가 그렇죠. 정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기는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제 나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간에 그만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도 결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번에 대선에서 대통령 되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도 해야 되고 앞으로 갈 길이 구만리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 5천만 중에 아까 말씀하신 4천만이 뽑은 대통령을 자기네 마음대로 날려버린다? 그거는 정말 사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없는 건데 하도 우리가 이상한 상황을 겪다 보니까 그렇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들 모여서 그런 얘기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건데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나는 그래서 너무 그쪽을 자극하지 말자 이게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이제 좀 볼 거는 이제 이번 주는 내일 또 그 전합 회의를 한다니까 아이고. 다음 주에 과연 할 회의를 것이냐? 몇 번 할 할까? JSR님이 지기현 부장이 없었으면 대법원을 믿겠지만 지금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하지 마세요 이러셨는데 우리 한번 싱크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직간접적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견됐고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치 처음부터 전합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이 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있고 사실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아서 저는 함부로 그렇게 본인들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도록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 민주당한테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완전히 정치적 사건이에요. 네. 지금 대법원의 행태가 그렇죠. 대법원이 정치적인 어떤 사법 쿠데타 느낌까지 줄 정도로 엄청난 사태를 일으켰는데 그럼 재판에 개입하자는 뜻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해야 된다고 물어보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 예. 이렇게까지 사실 이례적으로 한다는 게 그리고 말이 어떻게 아닙니까? 40일 후에 대선이 전 국민이 선택해야 되는 게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국회가 나서가지고 법원을 불러야 된다. 지기현이 건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좋은-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야 되겠죠. 네, 매우 좋은 지적이십니다. 국회에서 한번 청문을 해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다. 도대체 왜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상식적이지가 않다. 근데 그러면 이제 분명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님 스타일로는 어떤 힌트를 주는 멘트를 할 것 같아요. 한다. 예. 아니, 사실 우리는 그동안 천대엽 그 대법관 네, 답변을 들어보면 사실 이 상황이 좀 예측이 여러 가지로 많이 됐었었고요. 또 2심이 무죄는 고등법원에서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1심에서 이렇게 그냥 단순 합의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이 부장들이 내린 또 이 판결을 함부로 뒤집으려면 엄청나게 이게 수기를 거쳐야 됩니다. 특히 재판 연구관들이 막 써야 돼요 이거를. 근데 근데 예를 그게 들면 어려워요. 국회에서 천대엽 행정처장을 불렀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3월 7일 날 구속 취소. 그때 법원 행정처장 불러서 불렀었죠. 막 질타를 했잖아요. 그때 그분 답변이 검찰이 적시 않고 해가지고 수사권의 의문에 대해서 뭐 대법원도 가고 해서 좀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검찰 책임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원을 쉴드 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질타를 하면은 대법원은 뭔가 잘하려고 하는 거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지난번에 헌재도 워낙 선고를 늦게 해가지고 다들 그냥 국민들이 정말 미쳐 돌아버리기 직전에 사실은 이 헌재 사무처장인가요? 불러가지고 맞습니다. 네. 김정원 네, 재판관에게 네. 물어봤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고일이 금방 맞아요. 잡혔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번에 조금 한번 정치적인 묘를 한번 부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헌재와 대법원이 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사법이 정치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도 판결 그렇죠. 보면 이재명 대표 판결 난 다음에 판결한다라는 게 역력하게 일정상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를 헌재가 고려할 이유가 사실 없는데 그걸 고려한다라는 거 자체가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거고 대법원도 이게 유무죄 여부를 어떻게 가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그럼 대법원이 원칙대로 법리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원도 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아예 안 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근데 이 정부 들어서 특히 이제 말하자면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이제 말하자면 사법이 정치화된 문제,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기소라든지 재판들도 사실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거는 이번 판단과는 별개로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좀 과제로 삼아서 해결을 봐야 되는 문제가 됐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를 사법 탈옥시킨 지기현 부장 도대체 왜 이러나 교체해달라 이런 지금 성원이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지기현 판사 교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이 뭔가를 행동을 하셨어요? 네네. 네, 뭘 하신 겁니까 도대체가?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의 지기현 부장판사를 고발한 저도 고발했고 또 시민단체도 했고 네. 수사에 착수했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 요구서도 저도 냈습니다. 대법원하고 법원행정처에도 냈고. 예. 그런데 그런 건 해봤자 당장 이 사람을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또 이제 국회에서 이것도 역시 법원 행정처장 불러가지고 지기현 부장판사의 지금 너무나 편파적인 그 재판 진행, 이것도 재판 내용에 대한 게 아니에요. 언론사의 촬영 이런 거는 행정적인 거거든요. 지하 주차장으로 계속 들어오게 만들고 이런 거 다 행정적인 거잖아요. 사법 행정적인 그렇죠. 거.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되고 당연히 지하 주차장 계속 이렇게 허용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세워야죠.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남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전직 대통령들이. 네. 이건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촬영은 허가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뭐 쿠션 좋은 뭐 소파처럼 보이는데 의자 혼자 앉힌다든가 좋은 데도 앉혀가지고. 별도로 그냥 단독으로 또 자리를 만든다든가 방청석에서 기자들은 잘 안 보이게 그냥 머리를 뭐 졸아도 잘 안 보이는 배치를 한다든가 이 전부 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이상한 짓만 계속 하니까 사실 이것도 피고인 자리를 너무 이상하게 해줬죠. 그리고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그렇죠. 변호사들.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의문을 갖는 것도 그거거든요. 우리가 맨날 지적해도 네. 이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치냐. 그리고 무조건 뭐 이 변호인이 많으면 1열, 2열 하면 1열 앞에다가 딱 앉히죠. 피고인은 무조건 안 당연히. 치고 변호인은 뒤에 앉히든지 말든지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원래. 그 입장도 다르게 하잖아요. 그 다른 피고인들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게 이제 지하에 지하로 들어와서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와서. 네,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놀라운 거를 찾은 게 저는 이제 언론에서 이 세 분의 재판관이 대등 재판부라고 언론에서 봐가지고 이 대등 재판부라는 거는 다 경력이 대등한 부장판사급 거의 20년 정도 된 그래서 이제 명단도 나왔어요. 지기현 이분은 31기고 연수원 네. 또 왼쪽 오른쪽에 앉으신 분들 뭐 두 분도 29기 30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등 재판부죠. 네.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엊그저께 그 이제 방송에서 이 지기현부터 얼굴이 나왔잖아요. 화면. 그런데 좌배석 우배석이 너무 젊어가지고. 로스쿨 나오신 분하고. 그래서 네. 제가 다시 확인을 했더니 한 40 몇 개, 분은 40 몇 개. 15년 밑에 46기고 한 분은 로스쿨 출신 변시고 더 이제 더 그 젊고. 경력이 짧죠. 네.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난 2월 24일 날 법관 정기 인사가 있었을 때 그 두 분의 경력 부장판사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이분들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등 재판부가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기현 부장판사 재판장보다 최소 15년 더 미칩니다. 이 사람들은 찍소리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2월 24일 날 이분들이 왔잖아요. 사건 파악도 안 돼 있어. 근데 3월 7일 날 구속 취소. 이건 지기현 혼자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 대등한 경력직 판사분 두 분을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일천한 분을 인사를 한 것부터가 이상한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인사는 누가 하느냐? 당연히 정기 인사는 대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네. 법원 행정처에서 그 대법원장이 지금 어제 이 사태를 일으킨 또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기현 재판부를 지기현이 혼자서 그냥 멋대로 할 수 있도록 판사 구성을 바꿔버렸으니까 기존의 대등 재판부였으면은 이런 짓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거의 확신하는데 왜냐? 기존의 그 두 분 판사님들의 또 경력을 보면 한 분은 노동운동을 또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노동법 전문가고, 다른 한 분도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고, 그런데 이분들을 굳이 이렇게 교체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3월 7일 구속 취소 대탈옥이라는 게 또 있었고, 어제 이런 사태까지 저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불량한 어떤 그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지기현을 교체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법을 또 찾아보니까 대법원 그 예규로 법규입니다. 거기에 법관의 사무분장 및 그 업무 배당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 있더라고. 그 조문을 읽어보니까 6조에 법원장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 판사를 교체할 수 있다. 재량인데 교체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중에 핵심이 법관이 비행위로 인해서 논란이 일어가지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있을 경우 때. 딱 지금이잖아요. 네. 지금 지기현 딱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기현이나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재량이잖아 이렇게 또 변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재량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너무나 중대한 이런 상황이 터지면 이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정말로 지금 엉망이 됐으니까 이런 경우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 없어지고 의무가 생긴다 하는 건 대법원 판례예요. 그 지금이 그런 가장 전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저기 법원장이라 돼 있으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장한테 이 조문을 근거로 교체 요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하고 대법원장한테도 냈어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다 그거를 보내드렸어. 그리고 이런 조문을 근거로 국회에서 법원 행정처장 불러가지고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라.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고 이 지기현 부장의 여러 가지 재판 진행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힘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직접 이제 방청했던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태도가 일단 너무 불량하다는 거예요. 그치, 윤석열이. 근데 이제 이분이 대통령 시절부터 기자들 사이에서 오전에 사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뭐 거의 머리를 찔 뻔하고 잔다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 근데 이게 일반 피의자인 경우에 혼나죠. 난리 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박살 내죠. 근데 그것도 지기현이가 지적을 해야지. 네. 근데 뭐 그런 태도 문제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잔거 아니에요? 그 자체는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굉장히 지루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상평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지난번에 이제 공개됐던 재판에서 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특전 대장이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는 이렇게 쳐다봤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 자다 말고 갑자기 놀래갖고 쳐다봤다는 거죠. 네.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에서의 특혜 뭐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본질은 지금 재판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에서의 본질은 지기현 판사가 무슨 또 사고를 치는 게 아니냐 이거에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지켜본 22사 내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소 기각이라든지 뭐 이런 말하자면 지난번에 이제 구속 취소했을 때 사유들을 하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불안은 취재자들도 다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할 때도 잤잖아요. 그때 졸았던 게 우리가 다 봤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은 왜 이렇게 조는 겁니까 도대체가? 자기 이렇게 중요한 재판하는데. 왜냐하면 자는 시간이니까. 아, 그렇죠. 아 본인이 어제 술 먹고 오늘 그 그렇죠. 시간은 자는 이제 시간이에요? 주무시는 시간이죠. 대통령 출근도 가짜로 하시는 분인데 뭐. 이거는 약간 농담 반 진담 네. 반인데 과거에 그 특수부 검사들은 이제 특수부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출근 퇴근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이 많고 또 해서 전날 이제 한잔 했다 하면 공식 업무가 또 과거에는 점심 때 폭탄주 먹는 게 또 기본이었거든요. 공식 업무가 4시 5시예요. 그게 익숙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 그 김건희 한동훈 카톡을 봐도 그렇게 왜 카톡을 많이 해야 됐냐라는 거에서 지금 알려진 얘기는 아침엔 연락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정말, 중앙지검장을 하던 시절에도 아침엔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가 서초동 주변에 공공연히 있었던 거니까 사실 이제 저분이 정말 그 내란을 일으켜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인물이 아니었다. 사실 그 윤석열 씨가 옛날에 그 재판에 들어가서 이제 기소된 이후에 공판 검사를 하는 시절이 잠깐 있었었는데 그때도 술 냄새가 그렇게 과도하게 많이 나고 이 사건에 대한 내용 파악을 전혀 안 하고 들어와서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재판장 앞에서 변호사한테 자기가 무슨 수사하는 사람처럼 난리를 치고 이랬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다들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이 원래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 건드려봤자 좋은 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래가지고 넘어가는 적들이 되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지청 이런 데에서. 그리고 그 헌재 때도 그렇고 이번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변론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반론을 낸다든지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헌재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전략은 정치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이 자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을 반론할 생각이 사실 없고 변호인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인단도 지금 면면을 보면 이거를 우리가 법리적으로 다투서 뭘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내란에 대한 뭐 그 계몽룡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 내란에 대한 어떤 정치적 성격 규정의 해석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도 이 재판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할 때만 재밌고 자기 얘기할 때만 재밌고 원래 말을 못하게 59분이니까. 하니까. 네. 59분이니까. 저는 그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리고 또 앞으로 기자님들이 좀 그 취재를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번 그 지난번 재판 때 그 이제 사실은 언론에 많이 그 알려진 거는 그 김형기 네. 중령님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걸로 오히려 대친 그 발언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뭐야 그 조성현 단장님 네. 또 그분 말씀이랑 두 분 말씀만 잔뜩 보도가 됐고 변호인들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 이건 거의 보도가 없었거든요. 네네네. 예, 뭔가 말을 했을 텐데 네네. 그리고 뭐 윤석열 씨가 말한 거는 가치 중립적인 또 쿠데타 저기 비상계엄이었다. 가치 중립적 비상계엄 그거 새로 또 만들었더만. 그럼 뭐예요? 가치 중립적인 네. 비상계엄. 평화용 비상계엄 새로 만들었어. 그래서 좀 변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논거를 하는지. 드는지 네. 아니 논거를 사실 못 대고 있고요. 뭐 그냥 공수처에서 이걸 이제 수사하면 안 되니까 공소 기각시켜라 이런 주장만 계속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좀 제가 좀 주목한 게 그 김용현 장관 네. 그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에 보면 김용현 장관 및 그 변호인들이 공수처 수사 말고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굉장히 강력히 한다는 보도를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는 게 3월 7일 구속 취소 때부터 그 지기현 부장이 거기에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라고 했지 명시적으로 검찰까지 그 의문을 제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도 사실은 똑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거의 모든 수사 기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찰의 수사 기록을 증거 채택했는데 이거 전부 다 무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그들 수사권이 주장이, 없기 그들 때문에. 주장이. 그러니까 현재 형사재판에 와서 형사재판은 이제 그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검사 앞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부인하면은 휴지거든. 예. 그렇기 재판에서. 때문에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는 증인의 게. 증언을 듣는다 이제 이건데, 그러니까 공소처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도 부인함으로써 결론은 계속 공소기각이에요. 네.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도 저는 무죄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럼요. 공소기각을 때릴 그런 위험성은 너무나 높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또 제가 얘기하면 야 너는 맨날 희망으로만 돌리냐 너무 나이브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지켜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법리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지금 윤석열 씨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죠. 자기가 대선 후보로 밀었던 사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본인이 따로 불러가지고 너 대선 출마해라. 사실 그래서 부추겨서 좀 나간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뭐라고 말했든 어쨌든 바깥에서 보기엔 그렇게 보이면 그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힘을 실어줬나 보다라는 느낌을 그 지지층에게는 심어주는 거고 그러면은 나경원 씨가 이번에 4강에는 들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4강에도 못 들었어요. 안철수보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자신의 끈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데다가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막 밀고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거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고 윤석열 지지층이 없어졌고 또 파면이라고 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또 하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 또 국민의힘에서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손절시키는 지금 분위기가 네. 오다 보니까 거의 좀 자포자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덕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기자들은 한덕수는 무조건 출마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까? 나온다고 보고 있죠. 왜냐면 나오지 않으면 오늘 거기 평택을 왜 갑니까? 군부대를. 평택을 가갖고 자기 관등 성명을 왜 댑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대선에 이미 나와 무대에 올려져 있는 거고. 근데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은 저는 보수 언론도 낮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나오는 것보다 약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본인은 지금 이제 뭐 주변에 요청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총리실도 지금 기류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른 완전 거 아닙니까? 달라졌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분위기 나빠졌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못 나온다고는 예. 입장이 더 많아졌다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본인은 난갑병 나오고 싶어 하죠, 난갑병이 미친 듯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사람이 미국의 좀 트럼프가 자기를 조금 지지해주는 모양새를 비춰주길 원해서 매국적 행위를 지금 하면서 관세 뭐 방위비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2+2 이제 협상하고 나면 만약에 잘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이제 달려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취지까지 주장하니까 잘 됐다. 그럼 비행기 타는 순간 탄핵을 시켜버려라. 그러면 자기가 그 순간에 이거 못하잖아요. 사퇴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며칠의 이제 시간이 지금 비는 거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탄핵 안까지 직무정지시킨 상태에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셈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천재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박지원 의원님 말에 의하면 너무너무 이 김건희 씨보다 더 상위에 있는 무속 추종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것들 예전에 이제 이분이 미술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미술. 예전에 인터뷰한 것도 쭉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심취가 있냐면 자기는 사람 얼굴은 안 그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 얼굴만 보면 관상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 얼굴은 안 그린다는 거고, 제가 엊그저께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유선희 기자가 이제 인사청문회 때 취재를 했었답니다. 거기가 이제 미술 고가거래 그 그룹에서 사준 거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났는데 앉자마자 우리가 만나면 보통 뭐 저는 누굽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마라. 내가 기자님 관상을 봐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손을 내밀어 봐라. 난 손금도 본다. 하고 본인이 수양딸 삼고 싶다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수양딸 삼는다는 것도 굉장히 좀 무속적 유선희 개념 기자한테? 네. 처음 만나요. 네, 처음 만난 기자한테 그러면서 뭐 이런 뭐 연애 운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줄줄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무총리 후보의 배우자가 처음 만난 기자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얼마나 심취해 있는가 이걸 좀 드러내는 얘기고, 제가 이거는 이분이 이제 나오게 됐으니까 그냥 이도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저연차일 때 들었던 얘기인데, 근데 그 인터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분이 한덕수가 공무원으로 지금 뭐 건국 이래 녹을 제일 오래 먹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분이 과장되고 국장 될 때는 승진해서 번번이 동기들한테 밀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점을 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점만 보러 가면 그렇게 다 된다고? 60 이후에 간운이 터진다. 60 이후에? 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본인이 그게 심리 테라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말하자면 관가에 있는 공무원들이랑 이제 기자들이랑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미 이분이 관운이 터졌을 때죠. 근데 그 얘기를 이 한덕수 지금 총리의 부인이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로 자기가 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우리 남편이 과장국장 그러니까 승진해서 물 먹었을 때 전보로 다녔다. 이 얘기를 자기 입으로 어떤 언론과 저도 인터뷰에서 보도를 봤어요.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 제가 그 부인에 대해서 좀 이제 들은 게, 제 이제 우리 회사의 그 대표로 모시는 박찬종 대표 변호사님이 이제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고 선배거든요. 네네. 이건 이제 한덕수 총리도 잘 알고, 한덕수 총리의 가장 친한 경기고 또 서울대 친구가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에요. 그리고 이 부인하고 소개시켜 준 사람이 경기고 또 서울대 경제학과 2년 선배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예요. 총리. 네.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 말씀이 그 최 여사가 젊을 때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대요. 명리학 이런데. 맞아요. 그런 이유가, 그분도 서울대 또 서양학과 나오고 배운 사람인데 왜 그런데 많이 빠졌을까? 그분 친정 집안이 박정희 대통령 때 굉장히 잘 나갔던 건설회사예요. 그 경부고속도로 직구할 때 그때 굉장히 참여를 많이 했던 굉장히 이름이 있는 건설회사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야 되는데 1970년대 초반에 완전히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폭삭망했대.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사업하는 분들 또 그 가족들은 또 그런데 많이 심취하거든. 되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거기에 많이 빠졌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 무속과 관련해서 도대체 나라가 어디로 간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이거에 지금 진절머리가 나는 상황 아닙니까? 너무 진절머리네요. 저도 무속 관련 취재를 좀 하다가 이제 탄핵도 됐고 그만해야겠다 이거가 사실 했는데 지금 법조 기자들은 법사폰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가 들고 다니던 건진 폰에, 법사? 네. 법사가 들고 다니던 폰에서 왜 정권 실세 이름이 나오고 법사 집에서 왜 대통령이 된 지 4월 만에 발행된 신권이 띠지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 근데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왔는데 나오면 저는 본물 터질 거라고 봅니다. 이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 왜냐면 본인 입으로 인터뷰를 할 때 무속 얘기를 주요하게 하는 정도의 사람인데, 그러면 저는 이거를 견딜 수 있겠는가. 이게 국민적 불쾌지수만 끝까지 높이고 결국 본인 초라한 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는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이분이 50년 넘게 공무원법을 먹은 우리 그 사람인데. PD님 그거 좀 띄워주실래요? 그 한덕수 총리 사진 말고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제 좀 무속적인 거 말고 우리 좀 합리적인 네. 거. 이분이 지금 며칠 전에 그 외국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게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네. 완전히 친미 사대주의로 네. 그냥 이제 그 거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저기가 이제 지금 이제 그 관세 폭탄이 지금 뭐 트럼프가 때리고 이게 사실 미국 중심의 뭐 보호무역주의거든요. 네. 인근 나라는 다 죽인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경제학에서도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 나라를 궁핍화시키는. 근데 이건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자유무역주의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한 총리가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기 보면 맨 첫째 줄에 더 넓게, 더 광범위하게 liberalization of trade, 자유무역이다라고 표현을 했어.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트럼프식의 이게 자유무역이라고 지금 개념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보고 이렇게 양국 간에 하면 끝에 보면은 우리 한국 국민들의 외표. 복지가 더 정진될 것이다. 이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협상을 위해서 뭔가 트럼프를 약간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하려는 그런 수사인지 아니면 저분이 저렇게 개념 규정을 진짜 하는지. 그런데 전체 그 풀텍스트를 보면은 이분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현재 저런 거의 이게 제국주의 비슷한 거거든. 맞아요. 근데 이거를 자유무역이라는 걸로 지금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니 네. 너무나 위험하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 협상 못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당연히 못하게 집권하면 미국에도 그거를 그 서한을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만약에 40 며칠 후에 우리가 집권하면 이 협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 미국에 보내줘야 된다고 먼저 왜냐하면 알려준다?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협상을 왜 하는지를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의 전문가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적임자다. 그래서 프레임을 경제로 바꾸고 미국으로 바꾸려고 하기 위해서 그럼 이 협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공이라는 건 뭡니까? 합의를 이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합의는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한덕수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 전체 국익이 달려있는 부분을 하는 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발상을 말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못을 박아야 된다고 그거 봅니다. 정말 좋은 이재명 지적이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내지는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서한을 보내서 사실은 어쨌든 이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네. 우리는 통제했다. 네. 이걸 먼저 알려주는 게 그게 필요하죠. 필요한 게 트럼프가 그 통화했을 때 당신 한덕수 총 당신 권한 있냐? 출마하느냐를 출마할 거냐? 물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물은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 1997년도에 IMF 터졌을 때 그때 대선이 임박했을 그렇죠. 때 터졌거든요. 그때 IMF에서 와가지고 대선 후보들한테 약속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때 그렇죠. 김대중 후보도 약속을 했고 네. IMF와의 약정을 이행하겠다. 네.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강력한 대선 후보가 미국이 요구하는 이런 협정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관리에 불과한 거니까 이 사람은 그런 정당성이 없다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발표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이제 싱크 하나 듣고서 좀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로 추대하기 전에 검증은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그리고 논란 항목이 무려 30개나 찾아졌습니다.
주미대사 시절에는 대사 관저에서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를 열었고 이 사적인 행사에 대사 관저 직원들을 동원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 재직 당시 이 중국과의 마늘 협상을 주도했는데 이때 마늘 수입 완전 자유화를 은폐했던 사실이 이후에 드러나서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사퇴한 이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런 자를 국민께 대통령 후보 들이미는 저 정체불명의 단체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지지 세력이 조금 다른 후보들보다 높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내세운 대선 후보들이 1등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경선에서 뽑힌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합쳐가지고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얘기였는데 전략이었는데 김문수 캠프는 노골적으로 오늘도 라디오에 그렇게 그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주장하잖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계속해서 한덕수에 대한 지지세는 꺾이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한덕수에 대한 지지세는 극우 보수 쪽에서만 계속해서 자기네 표를 갈라먹는 거지 새로운 중도층이나 이쪽으로 확장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돈도 문제고 그다음에 당권이라고 네. 하는 거를 그렇게 걸머지는 이 국민의힘의 이 당원 당규에 따르게 되면 현실적으로 한덕수라는 사람한테 모든 걸 몰아주기에는 너무 이 대권 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죠. 사실은 대선 주자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대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당권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권도 갖고 싶고. 그런데 한덕수라는 사람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뭐 태생적으로 뭔가 오랫동안 했던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해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도 김문수 나오니까? 카드나 한덕수 네. 카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대선은 패배하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퇴장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에 당권, 지금 현재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권을 위한 뭐 조기전당대회라든지 비대위를 꾸릴 수 있는 건데 지금 두려움은 어떤 겁니까? 홍준표가 나와서 떨어지면 홍준표는 퇴장을 안 할 것 안 하지, 같은데 안 하지. 한동훈 나와서 떨어지면 한동훈 퇴장을 안 할 것 안 하죠. 같은데 이 두려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획은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윤석열이 그 구속 취소돼서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윤심을 염두에 두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된 상황.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에는 누군가가 당권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 이거 합쳐져서 그러면 나이 많고 당권을 못 가져갈 사람 중에 후보를 내자. 저는 이 기획 말고는 합리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보세요. 네. 뭐라고요? 대선 패배해서 나이는 많고 대선 패배하면 책임지고 퇴장할 어차피 사람을 집에 갈 사람. 할 사람을 뽑자 이거 말고는 이 기획이 지금 뭐 중도 확장성 이런 거 얘기했지만 저는 김문수 한덕수로는 중도 확장성이 아니라 저는 이 보수에서도 확장성이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참고로 네. 그 어르신들 네. 어르신들의 사출마론이라는 걸 들었거든요. 사출마론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하면서 고려로 거꾸로 네.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때 사불가론이라는 걸 내세웠거든. 중국으로 우리가 공격할 수 없다는 네. 거기서 사출마론이야. 이게 첫째 방탄. 어차피 내 잡아갈 거 아니냐. 민주당이 먹으면. 예. 둘째 중도층 국민들은 이제 정치에 신문을 놨다. 경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도가 경제로 바뀌어야 바뀔 된다. 수 바뀌어야 있다. 된다. 그게 네. 클린턴 네. 대통령. It's economy, stupid. 경제야 바보야.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돈이라든가 이런 거는 돈 쓸 시간이 없다. 예. 5월 4일 날 사퇴하면 사퇴 마지막이 5월 4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0일 날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후보 단위라 그러니까 돈 쓸 시간도 없다. 그리고 이분은 20년 이상을 장관을 관료. 왔다리 갔다리 해먹었기 때문에 권력의 생리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법꾸라지가 아니고 정꾸라지야. 예. 정치를 너무나 잘 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네 가지 그분의 의지가 의지가 하늘 예. 하늘. 그분의 의지가 이제 출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렇지만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여론은 반대 여론이 62.8%고요. 찬성하는 여론이 29.3%라고 합니다. 게다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도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네.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출마가 과연 누구에게 덕이 되겠는가, 누구에게 득이 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요. 김문수 이외 나머지 3명의 경선 후보들 이 상황을 본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에게 뭐 하나 떡 하나를 그냥 갖다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을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한덕수는 출마 못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다고. 한다고?
우리 기자님은 어차피 이미 했어. 이미 했어요? 저는 할 건데 완주는 못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아마 본인은 미치도록 하고 싶을 거다. 지금의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화양 연화일 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모욕적이 지금 변호사님이 얘기한 게 한덕수 개인에게 모욕적인 얘기인데 전혀 모욕을 생각 안 할 것 같아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나 이번에 나가도 돈을 많이 안 써도 되겠네 그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나온다는 거 사람들이 분석한다는 게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저는 자기 돈 이분이- 절대 안 쓴 사람인데. 아 진짜로 확실히 출마 의지를 굳혔구나 한 거를 확인한 게 네. 지난주에 광주 기아자동차 또 갔다가 울산 갔다. 그 조선소 네. 갔잖아요. 이게 완전히 대권 행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형 교회 가고. 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예상하기를 다음 주에는 네. 안보를 돌 네, 거다. 오늘 험프리를 예, 예. 알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대선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그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의 건전부수 혹은 내지는 정통부수가 이렇게까지 웃기는 상황으로 지금 됐는지 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법부 정말 그동안 알로 보던 헌법재판소에 밀려가지고 이런 식의 지금 무리수를 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또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정통 행동을 조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무너지면은 정말 더 이상 우리가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뭐 옛날부터 검찰이 무슨 최후의 보루라고 하지만 사실은 검찰보다도 법원이 더 법원이죠. 중심을 잡아주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동접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면서도 계속해서 욕하고 계시는 게 정말 지기현 조이대 못 믿겠다, 둘이 한통속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법치주의보다 더 우선하는 원칙이 국민 주권주의잖아요. 그럼요. 민주주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강력하게 계속 견제를 네.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저 사람은 어디서 만났지? 지갑이랑 핸드폰은 또 어디에 뒀지 하는 고민이 늘어나고 점점 저하되는 인지력과 기억력이 고민이신 분들 두뇌 기억 플러스에 집중을 해주십시오. 기억력과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포스파티딜세린부터 아연, 은행잎 추출물 그리고 최초로 개발한 삼채뿌리 추출물 분말까지 들어간 일양약품의 두뇌 기억 플러스입니다. 100세 시대에 꼭 필요한 두뇌 건강관리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두뇌 기억 플러스는요 저녁에 2캡슐만 드셔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스픽스 입점 기념으로 일양약품에서 두뇌 기억 플러스 한 박스를 원래 정가가 75,000원인데 무려 49% 50%나 깎아주고 있습니다. 38,900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꼭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할인과 신규 회원 가입 시 혜택들은 2,000원 추가 할인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상과 함께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도착까지 보장된다고 하니까 지금 링크를 꼭 클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보시는 인터넷 이게 사실은 인터넷 비교원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면 참 좋다고 하죠.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혜택은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혜택은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는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알뜰폰이나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고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리고요. 23년 동안 60만 명 이상이나 가입했는데도 아무런 보안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983억 원 이상의 현금 사은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00%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고요. 타사보다 사은품이 적을 경우에는 차액 150%까지 보상이 되고요. 현금으로 받기 싫으신 분들은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지인 추천하시면 추천하실 때마다 1인당 4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도 드린다고 합니다.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상담하실 수 있고요.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신 후에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스픽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걱정하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민성 그리고 정말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여러 가지 이 정통의 길 이런 것들을 한번 믿어보시는 쪽으로 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